그리고 중국에는 이제 4대 영장이라고 해서 오대산 북위 시대부터 시작을 해서 당나라 초기에 완성되는 오대산이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완성되는 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당말의 이제 구하산, 구하산 지장보살.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시절에는 가장 떡상한 유적지라고 하면 이 보타락가산입니다. 보타락가산. 자, 전 우주를 통틀어서 가장 재미있고 진기하고 신기한 이야기들이 가득한 붓다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릴 거는 당나라 후반, 그러니까는 당나라 불교의 황금기는 이제 넘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교가 살살살 이제 스물스물 치고 올라오는 그리고 그러한 이 과정 속에서 사실 불교들이 또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당이 기울고 당 끝나면 거의 장사 끝나는 겁니다. 이게 당나라가 참 화려한 나라고. 그래서 개괄적인 거를 잠깐만 먼저 말씀을 해드릴게요. 당이 이제 골로 가는 사건, 당이 이제 확 기울게 되는 사건이 계속 말씀드린 이 안사의 난입니다. 안사의 난, 알록산과 사사명, 당현종 때 양귀비 사건, 뭐 다 들어보셨지만 그때 이제 양귀비의 육촌 오빠인가 뭐 이래가지고 좀 양아치 출신입니다. 양아치 출신인 양국충하고 알록산이라고 하는 야심가가 서로 충돌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이제 황제 권력을 차지하는 입장 때문에 이제 충돌하게 되고, 그게 결국 이제 한쪽 진 쪽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밀리겠다 싶으니까. 그리고 알록산이 이기기가 좀 힘든 상황이었었어요. 그것도 이제 뭐 맞는 거고. 그렇게 이제 이유가 그렇게 되는 거는 아무래도 황제 옆에 있는 사람이 이깁니다. 가까이서 계속 보면서 말하는 사람하고 멀리 외지에서 있다가 이렇게 가끔씩 들어오는 사람하고는 그게 다르죠. 그러니까 그게 비서실 파워지. 정확하게 말하면 비서실 파워. 그래서 옆에 측근들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외부에서 이제 밀리면 죽는 거거든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이제 반란, 뭐 죽을 바에야 한번 뒤집어 볼까? 이렇게 해서 이제 같이 반란을 일으키는 거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알록산은 자기 아들 안경서한테 죽게 되고, 죽는 이유는 이 양반들이 판단을 잘 못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늘상 있었던 그러한 오류가 계속 반복돼요. 조선으로 말하면 태조 이성계가 방석을 자기 후계자로 하려고 했다가 이방원한테 이제 뒤집기를 당하게 되는 거고, 그런 식의 사건입니다.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역사적으로. 그래서 후계 구도에서 이제 조금 이쁜 자식을 시키려고 하다가 뒤집어지고 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안경서가 다시 사조회한테 죽고 뭐 이렇게 해서 사사명한테 죽고 다시 그 사사명은 자기 아들인 사조회한테 죽고, 이러면서 이제 내부 분열로 반란이 끝나고, 이 안사의 난이 던진 충격은 무진장 커요. 그러니까 당나라가 자기네 정규군으로 못 막았습니다. 그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래서 당나라가 큰데 그걸 못 막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군벌들에게 네가 막아주면 그 자치권을 줄게. 이걸 이제 번진이라고 하는데, 어떤 거 생각하시면 되냐면 삼국지 처음 시작했을 때 군웅들이 할거하고 걔네들을 통제를 못하죠. 황제가 통제를 못하죠. 그래서 막 자기네들끼리, 그러니까 삼국지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황건적이라고 하는 엄청난 세력 집단이 하나가 그 도교입니다. 도교 밀란이 일어났고, 그걸 진압하는 과정에서 황제가 자기네 군대를 할 수가 없으니까 군웅들이 그걸 막아준 거고, 그걸 막아줬으면 걔네들이 다 해체하고 가느냐? 그렇지 않죠. 권리 주장을 하죠. 권리 주장을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각 지방에 어떻게 보면 자치권을 줘버리는 거죠. 하나씩 띄워주는 거죠. 띄워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띄워주니까 어떻게 되냐면 황제 권력은 이제 축소가 되고, 그 다음에 지방 제후들 권력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후삼국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비슷한 시기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안사의 난 이후로 당나라는 이제 제대로 된 통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도 비슷하지 않았나요? 그러고 보면 동학 농민운동 터졌을 때 그걸 우리가 힘으로 못 막았잖아요. 조선이 못 막았죠. 그래서 청국하고 일본 군대가 들어오면서 나라가 완전히 뭐 아작이 났죠.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안사의 난이 끼친 영향은 뭐 엄청나고, 그리고 이때 안사의 난이 모든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손잡을 수 있는 거는 다 손을 잡았어요. 일단 이기고 봐야 되니까. 당나라 입장에서는, 황제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저 현종 같은 경우는 그 당시 황제였으니 현종은 물러납니다. 아예. 책임지고 물러나세요. 이래가지고 물러나고 그 아들이 이제 왕이 돼서 황제가 돼서 뭐 이렇게 하는데 그때 위구르를 끌어들여요. 신강 위구르 자치구 쪽 그런 사람들. 그래서 걔네들이 전투를 또 잘합니다. 그래서 혁혁한 공을 세우고 사실은 그 공 때문에 굉장히 많이 피곤해졌죠. 그래서 중국 역사에는 뭐 신당서나 이런 데에서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오는데 위구르들이 굉장히 만행을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요. 전투에서는 굉장히 유리했는데 그 끝나고 나서 얘네가 물러나지를 않아요. 잘. 그래서 섬서성 장안하고 낙양 쪽에서 잘 안 물러나고 얘네가 이제 외국 군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용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용병은 또 근성이 다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문제들을 일으키고 숙종 때 사실 안사의 난은 끝나는데 이 대종 때 현종 아들이 숙종이고 이 대종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위구르가 장안을 장악해서 그건 위구르 쪽 역사에만 나오는 얘기예요. 대종 황제 눈가를 뽑았다. 황제 눈알이 날아갔다. 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역사서에는 황제가 그냥 뭐 눈이 뽑혔다 이런 얘기는 안 나오고 이제 눈을 더 이상 잘 볼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뭐 이런 식 기록들이 나와요. 그래서 나라가 개판입니다. 개판으로 이제 굴러가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한 회창범난이라는 게 또 일어나고 이건 이제 불교를 탄압하는 거예요. 다음 시간쯤에 아마 이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난이 황소의 난. 이거 이제 뭐 경기 끝날 때 이걸로 해서 이제 당나라는 끝나는 겁니다. 당나라는 그러니까 1차 충격이 있고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암해야 되는데 한 100년 정도의 시차가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어떻게 해서든지 돌려서 추스리면 되는데 추스리가 사실 어려워요. 그 군벌들이 쉽게 말해서 다 지역을 가지고 한 40개 정도까지가 되거든요. 많을 때는. 그렇게 해서 춘추전국시대 같이 되는 거죠. 황제권은 작고 이놈들이 전부 다 지방에서의 힘으로다가 자기네들의 권력 기반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일종의 제후 비슷하게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통제가 되느냐? 아니, 통제가 안 돼요. 통제가 안 돼. 그러니까 연명하고 있는 거고 이 다음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 건지 대충 압니다.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삼국지처럼 되는 거지. 군웅이 이렇게 활거했다가 지들끼리 싸우지. 이제 황제는 안 보이고 지들끼리 싸우지. 그렇게 해서 내가 대장할 거야 라고 나오면 그게 5대 십국입니다. 5대 십국. 5대라고 하는 거는 양당 진한주 이 5개의 큰 줄기의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지방에 조금씩 작은 걸로는 10개의 나라가 또 있어요. 그래서 5대 시대라고 하는데 이게 당송교체기라고 하는 겁니다. 당송교체기.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후삼국 시대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려하고 신라의 교체기 때 이제 분열되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결국은 송나라가 먹게 되는. 그리고 그런 역사를 보면 진짜 참 정의는 있는가 이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많이 포장이 돼 있기는 한데 결국 다 뒤통수 치는 놈이 이겨. 그러니까 정의로운 놈은 언제나 죽고 뒤통수 치고 얍삽한 놈이 이겨요. 그리고 처음 나간 사람이 이기는 경우들이 별로 없고 딱 왕건 같은 스타일들이 대부분 이깁니다. 뭐 어떤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궁예가 힘든 건 다 해놓으면 밑에서 이렇게 톡 건드려서 결국은 후루룩 짭짭 하는 거는 또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 승자는 나중에 이제 송태주 조광윤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때 그러니까 안사의 난 이후부터는 계속 기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그런 기우는 상황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불교는 완전히 무슨 뭐 문제가 생겼는지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불교 안에서만 보면 교종이 약화되기 시작하고 이제 교종이 조금씩 힘을 잃어가기 시작하고 선종이 득세를 해요. 지방 군벌들이 강하면 선종이 원래 강력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군벌들이 특징이 뭐냐면 가방끈이 좀 짧아요. 가방끈이 짧아요. 그러면 막 교학적으로 머리 이렇게 막 공부하고 막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단순 질박한 거 좋아해요.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선이 먹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려시대 때 무신 정권에서부터 선불교가 떡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오기는 신라말 고려 초에 선이 들어와서 구산 선문이 됐지만 실제로 주류가 되는 거는 무신 정권 시절에 완전히 주류로다가 정착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칼 쓰는 분들, 이렇게 힘 쓰는 분들이 이렇게 단도직입적인 거 좋아하고 어떻게 보면 역설적이게도 패부를 찌를 수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선의 역설적인 미학 이런 거거든요. 근데 선이 단점이 뭐냐면 논리체계가 약해요. 논리체계가 약해. 그 논리체계 약한 거를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냐면 직관적이다. 이렇게 포장을 할 수도 있고 체험주의자들이 그래요. 원래 이론이 약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가 미술도 하고 미술사도 제가 했는데 미술사는 입만 갖고 하는 미술입니다. 그러니까 문학으로 얘기하면 문학 평론가가 미술사예요. 그러니까 시를 직접 짓는 건 아니고 물론 뭐 지을 수도 있는데 짓는 것보다도 그 평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림을 보고 그것을 평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용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지.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미술사하고 미술이 있어요. 미술은 나 이런 평가 썼다가 전에 욕 먹었는데 약간 이거 노가다갑니다. 그러니까 직접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작업 중심이에요. 이거는 입입니다. 약 파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미술을 하는데 여기는 입만 있으면 되고 눈하고 입만 있으면 되고 여기는 손만 있으면 돼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 작업 중심자들이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내용을 깊이 연구하고 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뭐랄까 할까 예술적 기질이 있는 분들은 이걸 표현하는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내용을 다 이해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용을 약간 미진하게 되고 이분들은 입은 되는데 실제로 손에 붓을 쥐어주면 되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학문이 좀 다릅니다. 이 영역이 달라요.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분은 그게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시 하면 시를 평하는 사람이 있고 평론가가 있고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를 짓는 작가가 있는 거지 영화도 감독이 있고 평론가가 있는 거야. 유튜브나 이런 거 봐봐요. 그러면 영화 평론할 때 아주 악평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걸 이렇게 옆에서 보면서 내가 무슨 생각 드냐면 그럼 네가 한번 만들어 보든가. 그 생각도 들어. 그 생각도 들어. 그럼 네가 한번 해보든가. 그래서 이게 완전히 좀 다른데 이게 두 가지가 다른데 이 둘 중에 뭐를 우선하기는 사실 좀 어렵죠. 근데 이런 게 일종의 교학이고 이게 선이에요. 그래서 이쪽 논리가 상당히 따르고 논리가 떨어지고 이쪽은 말이 너무 번잡해요. 실제로 저거 있잖아요. 사찰에 가면 문화재 이렇게 간판 있잖아요. 이 앞에 이렇게 설명하는 거. 그거를 읽어보면 잘 안 돼요. 안 들어와.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게 어느 순간 내가 그걸 쓰는 위치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네가 써봐 라고 했는데 쓰려고 막상 하니까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읽는 사람은 양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쓸 말이 별로 없어요. 양이 얼마 안 돼. 이 페이지가 얼마 안 돼. 실제로는. 글이 커서 그렇지 실제로 얼마 안 돼. 근데 그 안에서 뭐가 있냐면 쉬운 말로 쓰려면 말이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잘리는 거예요. 내가 써보는 상황이 딱 되고 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쓸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게 이해가 되더라고. 몇몇 필요한 설명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설명을 풀어서 쓸 만한 공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전문 용어를 써야 되고 전문 용어를 쓰면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 그러면 몇 마디라도 쉽게 쓰면 어때요? 다 설명할 필요는 없잖아. 그 말은 맞지? 그러면 또 이제 조금 가방 끈 긴 사람들이 와가지고 누가 이렇게 기본적인 개설적인 걸 썼냐? 이렇게 또 얘기한다고. 이거 죽겠는데?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이게 선이 유행을 하면 교리적으로 이제 교리의 정합성 같은 게 이제 좀 떨어지고 이제 그런 문제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 틈새를 비집고 나오는 게 유교입니다. 유교의 부활 이렇게 해서 유교가 이제 살살살 올라오게 되는 거고 유교는 전멸하지 않아요. 되게 재밌는 게 유교가 강력할 때도 불교가 전멸하지 않거든. 기본 영역이 약간 달라서 그래요. 만약에 완전히 겹치고 대체될 수 있는 상황이면 조선에서 불교가 전멸했을 겁니다.
근데 조선이 그렇게 불교를 어떻게 하려고 해도 실제로 없어지지 않았죠. 그 얘기는 뭐냐면 겹치는 영역도 있지만 안 겹치는 영역이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100% 대체되면 하나만 남는다니까. 하나만 남는다니까. 그래서 불교가 유교를 없앨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기본 정치적인 부분에서 유교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 종교가 있어요. 세 종교가 동아시아만 얘기하면 유교가 먼저 있었고 그다음에 불교가 나중에 들어오고 그다음에 불교 기원 전후쯤에 도교가 만들어지거든요.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도교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불교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는 불교의 교단 조직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지 내용적인 영향은 적어요. 처음에 만들어질 때. 근데 이거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 약간 무속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갖출 수가 없어요. 약간 산만해. 그리고 이 불교는 특징이 뭐냐면 출가주의이기 때문에 현세적인 거로부터 아무리 뭐 입세관이 어떻고 뭐 어떻게 뭐네 어쩌네 저쩌네 해도 정치에 참여하기가 애매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불교가 정치에 참여해서 되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정치적인 목소리를 안 내면 민주주의에서는 사실 그 존재가 자꾸 낮아져요. 이게 애매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유교라는 부분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부분에서 뭐가 또 문제냐면 이 통과의례 이게 이제 재밌는 거죠. 통과의례, 과거제 이 두 가지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교가 없어질 수 없는 그러니까 행정조직을 꾸려야 되는데 거기서는 승려로 행정조직을 꾸리기는 어렵다는 거죠. 아니 이해가 되시잖아요. 스님이 국사나 왕사는 할 수 있어도 그러니까 조언자 역할은 할 수 있어도 그 공무원을 하기는 좀 그런 거죠. 근데 왜 안 되는지 내가 정확하게 안다. 제가 조계종에 살아보면 왜 안 되는지 정확하게 알아. 혼자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막강한 책임의식이 없어. 싫으면 가. 얼마나 잘 가면 중이 지가 싫으면 절을 떠난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난다. 이런 얘기가 있겠어. 그냥 가버린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게 쉽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가정이 있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그게 아마 현대에서도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러니까 개신교 같은 경우는 가족이 있고 이러니까 그걸 먹여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직업의식이 생기는 거고 스님들 같은 경우는 멋으로 사는 거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자녀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결혼하기 전하고 결혼하고 난 뒤에 삶의 태도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을 때려치려고 해도 진짜 더러워서 못 때려친다가 있고 이건 내가 안 하고 그냥 좀 굶겠다도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가족이 있으면 더러워서 못 때려칠 확률이 훨씬 커지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교 얘기. 자, 유교가 어떻게 부활하는지에 대해서 본격적인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 통과의례라고 하는 게 관혼상제례라고 하는 걸 통과의례라고 하잖아요. 그 통과의례가 불교에 없었다. 그거는 제가 인도에서도 불교가 사라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통과의례를 정립하지 못해서일 것 같다라는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도 통과의례를 제대로 못 만들어냈어요. 그거는 저걸 왜 못 만들었는지 제가 정확하게 알아요. 이해가 돼. 내가 절에서 살아보면서 이해가 돼. 절이 아주 이게 불교가 특이한 구조라서 저런 걸 누가 만들잖아요. 만들면 어떤 사람이 만들어야 되냐면 우리 같은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노력 대비 그러니까 저런 관혼상제례 같은 걸 만들려면 그 여러 가지를 참고해가지고 쫙 구조를 짜내야 되는데 노력 대비 욕만 남어. 그러니까 누가 그걸 만들겠어? 누가 그걸 만들겠어? 그러니까 사람이 꼭 대우를 받아서는 아니더라도 욕은 안 먹어야 되는데 잘못하면 욕까지 먹어. 너는 세속에 집착하는 찌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오늘날까지 관혼상제례가 없어요. 그래서 불교에. 지금 동아시아 불교에 없어요. 그걸 뭐 포교원 중심으로 해서 뭘 만드네 어쩌네 하지만 사용이 안 되고 있죠. 그런데 저 관혼상제례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도 그러잖아요. 일본에서 천주교가 안 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결혼은 성당 가서 하고 싶어 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식이라든지 이런 게 장엄하면
내가 천주교를 믿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일본 가보시면 기독교나 천주교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성당 가서 결혼하려고 한대, 사람들이. 그래서 죽을 때는 절에 가고 결혼할 때는 잠깐 성당에 가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혼상제례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범위가 커요. 그리고 제가 없는 거를 정확하게 아는 이유는 뭐냐면 결혼 이런 거는 없었죠. 우리나라에 전통적으로 예를 들어서 불교 안에서 결혼하고 뭐 이런 게 없었으니까. 그다음에 뭐 성인식 뭐 이런 게 뭐 있었어. 제대로 없잖아. 상례하고 제례인데 상례도 뭐 시달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없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저 통과 의례가 있으면 계속 어떤 부분에서 그걸 써야 되기 때문에 완전히 사라질 수가 없다는 거죠. 저걸 대체하는 뭔가를 만들어내지 않았으면. 그래서 선을 수행하거나 안 그러면 사상을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좀 받아주는데 저런 걸 하면 사람들이 자꾸 불교인들은 다 그래. 찌질이 하대. 좁쌀 갖고 찌질이 하고 그런 걸 왜 그렇게 따지느냐. 네가 그릇이 덜 됐다. 예라고 하는 거는 원래 그렇게 다 형식적으로 쭉 따져가는 거예요. 모든 예법은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참 깝깝하지. 그러니까 뭘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그런데 유교는 이런 거 따지는 거 전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과거제. 이 과거제가 사실은 큽니다. 690년부터 705년까지 15년 동안 통치를 했었던 측천무. 과거제를 처음으로 이제 어느 정도 제도화시킨 거는 수나라 문제. 수나라 문제고 그거를 확대시키는 게 측천무입니다. 여기 이제 공영달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당 태종 때 얘기거든요. 공영달의 오경정이라고 해서 시, 서, 예, 역, 춘추 이 5개에 대해서 정본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로 얘기하면 정본 성서가 있는 거야. 뭐 공동 번역 성서든지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각 종파마다 안 그러면 각 판본마다 다른 성서들이 여러 개가 왔다 갔다 하면 서로 이게 호환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의 비슷한 판본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죠. 왜 정본을 만들어야 될까? 저게 이제 오경정이라고 하는 건데 왜 정본을 만들어야 될까? 시험을 보는데 야 책이 다 틀려. 이러면 시험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책은 비슷한 책인데 전에 내려오는 과정이 오래되다 보니까 조금씩 바뀌는 거죠. 수백 년 동안 지금 공자 때부터만 보더라도 한 1000년 정도 지금 내려온 거잖아요. 지금 600년 되면 지금 1000년도 더 됐죠. 그러니까 저거를 정본을 만들어야, 그러니까 국정교과서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죠? 요즘은 내용을 이해하느냐를 보지만 예전에는 이해하기 전에 일단 암기해서 시험을 봐요. 근데 암기하는데 교재가 달라. 조금씩 다 교재가 판마다 달라. 우리 식으로 하는 5종 교과서예요. 이러면 암기 시험은 못 보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표준을 만드는 게 공영달의 오경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653년에 반포가 되고 이게 이제 당세종 때부터 시작을 해서 일이 시작되는 건데 그런데 저 과거제를 비학적으로 확대시키는 게 측천무입니다. 측천무는 여자고 이씨가 아니잖아. 이씨 당나라 이씨인데 이씨 왕조인데 거기서 자기가 무씨가 이걸 잠깐 바꾼 거잖아요. 바꿨는데 이씨들이나 이씨를 추종하는 그 전에 있었던 이미 당나라를 옹호하던 그 세력들이 이거를 용인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기본 귀족들은 싫어하죠. 앞에서는 권력이 원체 강하니까 그냥 그런갑다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뒤에 가서 딴소리를 하겠죠. 뭔 얘기를 했을지 정확하게 알죠.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더라. 이 얘기 분명히 나왔을 거야. 근데 그 얘기가 들려서 들어가면 집안이 망하는 게 아니고 지 목이 날아가죠. 지 집안이 망하지. 지 집안이 망하죠. 그러니까 함부로는 못하지만 뒷담화는 하고 있었겠죠. 또 이렇게 또 공치렁공치렁 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기존 세력이 아니고 기존의 귀족들이나 이씨 이 당을 지지하는 이씨의 당나라를 지지하는 세력이 아닌 또 다른 세력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왕을 보고 있는 황제를 자기 측천무를 보는 그래서 과거제를 통해서 집안 배경이 약한 사람들을 끌어올려줘 버리면 그 사람은 쉽게 말해서 왕에게 충성하는 내가 너를 끌어줬잖아.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과거 시험에서 굉장히 안 좋은 게 있어요. 문생과 자주의 개념이라고 그래서 그 우리 고려 때도 계속 있었던 거예요.
시험관이 시험을 이렇게 뽑아주잖아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는 내가 공무원 쉽게 말해서 시험을 주관하는 사람이고 주관하는 시관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험 보러 온 사람이야. 그럼 내가 이 중에서 한 2명을 뽑았어, 3명을 뽑았어. 그러면 내가 스승이야, 이 사람들의. 내가 땡겨준 사람이야. 너네 내 라인이다. 이게 있어.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귀족들은 혈통 라인이 있는 거고 여기서는 자기를 끌어준 사람의 어떻게 보면 권력 라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족 집단에 맞서려고 하는 어떤 세력이지. 세력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측천무가 그거를 강력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당나라 말기쯤에 가면 얘네들이 이제 힘을 쓰게 되는 거죠. 귀족과 경쟁할 수 있는. 그리고 과거 시험자들이 대부분 개뿔도 없다가 과거 시험을 봐서 합격해서 올라온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좋다는 거예요. 집안보다는 이게 좋다는 거예요. 귀족은 집안이 좋은 사람이고 혈통이 좋은 사람이고 그리고 귀족들이 근성이 약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서 공부해가지고 막 올라오는 사람들이 근성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좋다라는 게 아니고 투지가 강하다고. 밑에서부터 밟아서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아니, 뭔 뜻인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은 대기업의 사장이야. 그런데 한 명은 회장님 아들이고 그래서 낙하산으로 내려왔고 한 사람은 샐러리만부터 해서 올라온 사람이야. 이게 역량 차이가 좀 있죠.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은 밀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갈 때 결국 그 신진사대부들이 힘을 쓰는 이유가 그것도 아이러니해요. 그때도 신진사대부를 키워준 게 누구냐면 신돈이에요. 신돈이 공민왕의 개혁 정치를 주관할 때 공민왕 근데 신돈을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신돈이 승려인 상황에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궁예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꾸 생각할 때 자꾸 신돈을 궁예같이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신돈은 원래 승려였다가 편조라고 하는 승려였다가 공민왕이 마음에 들어서 너 이제 그 승려 생활을 접고 그냥 재상을 해. 이렇게 해서 재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출가를 그만뒀다니까. 그러니까 승려인 상황에서 마치 뭐 국사나 뭐 이렇게 해갖고 안에서 다 뭐 국정농단,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새로운 판을 자기가 짠 거야. 그런데 왕의 개혁 정치를 하기 위해서 그 당시 권문세가들이나 안 그러면 친원 세력들, 원나라하고 붙어먹던 세력들을 제거해야 되는데 얘네들을 조지려면 또 다른 세력 범위를 만들어야 되죠. 그게 신진사대부입니다. 그래서 신돈이 유교를 키워준 거예요. 사실은. 그 좀 아이러니하죠.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그때 키울 때 이제 아주 영웅이 있었지. 과거만 보면 합격한다라고 하는 2명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2명 있어. 무조건 1등이라고 하는 사람이 2명이 있어요. 그게 조선시대 때 율곡, 뭐 구도장원공이라고 9번 장원급제를 했다, 전국 1등을 했다 하는데 뭐 그런 거 아닌 것 같고 한 5번 정도 되는 것 같고 그 말고 전설적인 영웅이 한 명이 더 있어요. 그게 목은 이색입니다. 중국 유학 가서도 원래 1등이었는데 그 중국인 아니라 그래. 그 원나라 사람 아니어가지고 2등으로 됐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목은 이색이 어떻게 보면 신진사대부의 대부예요. 그 밑에서 이제 2명이 나오는 거지. 그게 정몽주, 정도전. 다 이색계열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아이러니한 그런 구조가 있는데 그래서 저 과거제가 정착이 되면 또 다른 세력 집단이 만들어지고 좌주와 문생이라고 하는 중국에서 난 뭐라 했는지 정확하게 명칭은 모르겠어요. 고려시대 때는 좌주와 문생이라고 나와요. 좌주라고 하는 거는 내가 뽑아주는 사람. 그다음에 문생은 거기 이제 내가 뽑아서 뽑힌 사람. 그래서 과거제라고 하는 게 부활하는 어떠한 촉매제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유명한 사람이 한유입니다. 당나라 말에 머리도 좋고 글도 잘 쓰고 한퇴지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성대 박사 졸업할 때 한유를 가지고 박사 논문을 쓸까? 내가 이랬던 굉장히 문장가입니다. 문장가. 그래서 저 사람은 왜 불교를 싫어할까? 이제 뭐 이런 걸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당나라 말에 그러한 혼란의 책임이 불교가 번성했는데 당이 지금 이렇게 골로 가고 있으니까 그것은 불교의 책임이야 라고도 생각했던 하나의 인식이 있었고, 왜 이 지금 한유가 살던 시절은 안사에 난 이유입니다. 지금 보시면 안사에 난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게 골로 가고 있을 시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책임을 도대체 누가 져야 되느냐 라고 하는 걸 통해서 불교 책임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고려 시대가 나중에 이제 조선이 들어서면서 고려가 불교 때문이다. 이래서 불교를 한번 이렇게 작사를 냈고, 조선 시대는, 조선은 진짜 특이하다. 조선 말에 가면 대원군의 그거 있잖아요. 정말 서원철폐. 서원철폐. 왜 나라가 이렇게 개판이 됐느냐? 유교 때문이다라고 유교 안에서도 생각을 한 거지. 그게 서원철폐잖아. 그건 굉장히 재밌어요. 왜냐하면 불교는 단 한 번도 불교가 스스로 불교를 조진 건 없거든. 외부 힘이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서원철폐는 그건 진짜 재밌는 거야. 유교 이념의 왕조에서 유교를 좁혀. 왜? 이거 내가 봐도 너무 아닌 것 같아. 뭐 이런 거거든 지금.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상황이 안 좋아졌느냐에 대해서 책임을 이제 책임 묻는 것들이 유교 안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고문운동이라 그래요. 옛 문장. 그러니까 복고주의 생각하면 돼요. 복고주의. 이제 또 이 한유라고 하는 사람이 약간 순진해가지고, 아니 근데 한유만 순진한 건 아니에요. 중국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요순, 우탕, 문무, 주공 이런 얘기 제가 여러 번 해드렸었는데, 요순, 우, 탕, 문무, 주공. 요 임금은 당나라를 만든 사람이고, 이 당나라가 아니고 옛날 그냥 있었다라고 전설적인 나라예요. 당요 우순, 순임금은 우나라를 만든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게 하나라입니다. 이게 은나라를 만든 사람들이에요. 이게 지금 하나라는 이게 전설적인 왕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중국 역사에는 나오는데 세계적으로 공인을 받지는 못했죠. 그래서 은나라부터 시작이니까 이건 이제 원래 이름은 상나라고, 은나라부터 시작이어서 이게 이제 드디어 은어의 발굴, 그 다음에 이게 중국 황한문명의 시작이 여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게 이제 주나라의 시조입니다. 문왕과 무왕, 그리고 요 문왕의 아들인데, 이렇게 두 아들인데, 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 주나라를 건국한 실제 건국자 안정자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건국자 안정자. 이렇게. 그래서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전설적인 왕조의 시조들이에요. 시조들만.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왕건, 이성계, 박혁거세 이렇게 모아놓는 거예요. 지금 시리즈로. 그리고 이러한 때는 사람도 오래 살고 정치도 잘 되고 거의 이상적이었다고 구라를 칩니다. 그게 상고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구라한 게 발굴을 통해서 드러났죠. 발굴해 보면 상태가 어떤지가 보이거든. 그 당시 어떻게 이 사람들이 살았는지 별로 상태가 안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뒤에 사람들이 자꾸 이제 왕조마다 이렇게 구라를 치니까 우리 때는 좋았어요. 뭐 어땠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 대종 눈깔 나갔다. 위구르 쪽 역사서에는 있는데 저쪽 역사서에는, 중국 역사서에는 그게 없거든요. 왜냐하면 쪽팔리잖아. 그런데 그런 얘기는 동북아 쪽에는 있고, 그래서 나중에 신채호의 조선상고사나 이런 쪽에는 그런 기록들을 쓰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중국 역사서에는 없죠. 중국 역사서에는 없죠. 그래서 그런 식 이야기들이 중국은 이제 그런 걸 다 감춰요. 이렇게 창피하니까 다 감추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나중에 그 남은 기록들만 보면 그때는 태평성대야. 그런 것처럼 느껴져. 그리고 저런 상고시대 옛날 얘기들은 자료가 적거든요. 자료가 적다 보니까 더 남은 게 없죠. 그래서 저런 좋은 얘기들만 다 남아. 뭐 태평가를 뭐 불렀다는 둥 뭐씨. 그리고 저런 때는 또 사람이 오래 살았대요. 재위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저 봐라. 불교 들어오기 전에는 저런 태평성대가 있었는데, 한유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불교가 들어오고 나서
골로 갔다. 중국이 골로 갔다. 그래서 다시 유교를 부흥시켜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게 한유의 주장이에요. 한유의 주장. 그게 원도라고 하는, 한유가 글을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았어. 한창녀가 한유인데 퇴지라고도 하고 창녀. 근데 이 한유가 글을 많이 쓰지 않았는데 유명한 게 이거하고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원도라고 하는 게 도의 근원을 밝힌다. 그래서 유교야말로 진짜 진정한 도다. 라고 하는 약을 팔고, 그 약의 핵심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 시대가 좋았는데 이 시대로 돌아가야 되고, 이 시대에는 불교 없었잖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게 사실은 이게 불교 때문이고, 얘를 조져야 돼. 이거 조선시대까지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논리 구조가 조선시대까지 나와. 그런데 객관적 역사로만 보면 저 시대가 훨씬 더 살기 힘들었던 거고, 당나라가 최고 번성한 왕조예요. 최고 번성한 왕조예요. 그냥 지금 현대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중국사를 봤을 때, 그래서 중국 통사나 이런 거, 중국사 이만한 책들을 다 봐도 뭐라고 나오냐면 수당 세계제국이라고 나오고, 그 앞에는 다 찌리했어. 근데 이들 역사가 워낙 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거를 취하기는 좀 애매하니까 뭘 취하냐면 나중에 한나라, 유방의 한나라를 취한다고. 그래서 뭐 한민족이 어떻고 쟤네가 얘기하는 거지. 우리 한자 말고 그 한수 한자, 저 은하수 할 때 한자.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이 논리 구조가 여기서 나옵니다. 논불골표. 이 논불골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한유는 처음 시작한 정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논리가 치밀하지 못해요. 치밀하지 못해. 그래서 이 글은 고문진보의 문편에 들어가 있어요. 고문진보가 동문선 비슷한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는 동문선 비슷한 거. 동문선은 우리나라 안에서의 최고 문장들을 모아놓은 게 동문선.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중국에는 저 고문진보에 들어가면 명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문진보는 시편이 있고 문편이 있어. 시편은 시를 모아놓은 거, 명문 중에서 시를 모아놓은 거. 그러니까 연말 결선이지. 어떻게 보면 최고 왕중왕전에 뽑힌 문화예요. 그래서 문편은 글로 잘 쓴 거. 그래서 원도는 고문진보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논불골표는 당송 팔가문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이 책을 봤었는데, 당나라하고 송나라의 8명의 문장가들의 글을 단송, 그래서 팔가문이라고 그래요. 팔가문. 8명의 문장가의 글들을 모은 거예요. 그래서 당나라 때 한유하고, 당나라 때 들어간 사람 2사람입니다. 한유하고 유종원. 한유하고 친구입니다. 한유하고 유종원이 들어가고, 한유, 그 다음에 유종원. 그 다음에 송나라 때 이제 구양수. 이게 구양수는 아닙니다. 구양수입니다. 구양수는 붓글씨만 쓰는 사람. 구양순체 하는 그 구양수. 그리고 기가 막히는 사람이 있죠. 이해할 수 없는 소순소식, 소철. 이게 삼소라고. 이게 아버지고 이게 둘이 자식이에요. 이 집도 너무 대단하지. 어떻게 8명의 문장가 중에 3명이 아버지하고 자식 둘이 들어가. 뭐 이런 집이 다 있나 싶어. 이거 너무너무 대단한. 이 사람이 그 유명한 소동파입니다. 소동파 몰라? 네? 구법당 사건에서? 소동파를 몰라? 소동파 엄청 유명하잖아요. 두보, 그 다음에 200, 소동파, 왕유, 이런 사람들은 다 정확하게 뭐 한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 한 번씩 들어본 듯한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이잖아요. 그 다음에 증공. 개인적으로 증공이 누군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문장가라고는 하는데 별로 여기 이 레벨에서는 떨어져. 이 레벨에서는 떨어져. 그리고 누가 들어가냐면 왕한석. 왕한석은 교과서에 나와서 사람들이 많이 아는데, 교과서의 신법. 왕한석의 신법. 그 신법이 개혁하는 거거든. 개혁법을 만들어서 추진했는데,
그걸 이제 신법당이라 그러는 거고, 신법을 주로 한다래 신법당이라고 하는 거. 여기에 반대했던 게 구법당의 소식이에요. 소식이에요. 그래서 그거 싸우다가 나중에 송나라가 골로 가지. 법을 고쳐야 된다, 안 고쳐야 된다, 뭐 제도를 바꿔야 된다, 안 바꿔야 된다. 이 짓 하다가 이제 나라가 넘어가는 사건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일단 원도라고 하는 글은 고문진보 문편에 들어가 있고, 논불골편은 이 당송팔가문에 들어가 있어요. 당송팔가문에. 그래서 이 한유가 어떻게 보면 유교의 부흥에 신호탄을 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거기에는 또 개인적인 게 있어요. 개인적인 게 있어. 개인적으로 자기가 좀 뭔가를 좀 해먹어 보려고 해서. 그리고 당나라 말부터 이제 새로운 유교의 텍스트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당나라 초기까지만 해도 오경정이 뭐라 그랬죠? 시경, 서경, 역경. 그 다음에 춘추. 그 다음에 예기. 이걸 이제 오경이잖아요. 오경. 그런데 당나라 말부터 불교를 잡고 새로운 어떠한 사상적인 거를 내겠다라고 하면서 등장하는 게 사서입니다. 사서. 논어, 맹자, 대학, 중용. 맹자가 여기서부터 움직이기 시작해. 그 전에 진짜 골로 가고 있다가 당 말에 맹자가 이렇게 머리를 치켜 올리면서 떠오르기 시작해. 야, 2300년 전 사람이 700년, 800년대가 되니까 야,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싶을 정도로 한 1400년 동안 땅에 묻혀 있다가 진짜 기적적으로 부활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때부터 뜨기 시작해서 공맹이라는 말까지 만들었어요. 나중에는 공자하고 맹자가 대등 관계까지 만들어줘요. 이런 세상에 놀라운 일이 벌어져.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하나의 핵심적인 게 이 논불골표. 논한다. 불골, 부처님의 사리에 대해서 논하는 표문. 내용만 얘기하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갖다 버려라. 갖다 버려라. 이 얘기를 썼어. 그 이야기를 제가 오늘은 다 못 해드리고 다음 시간에 왜 저 사람이 저런 이야기를 했는지, 그리고 그 사리가 뭔지, 그리고 그 사건이 실제로 한유가 그렇게 대차게 처음에는 나왔지만 나중에는 꼬리를 내리고 깨갱하게 된다는 아주 신기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